리더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강렬한 카리스마? 그렇죠. 아니면 뭐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리더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긍정이라면 어떨까요? 긍정이요? 네, 오늘 저희가 존 고든의 긍정적 리더십의 힘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입니다. 팀 에너지가 막 바닥나고 다들 부정적인 분위기일 때 이걸 어떻게 뒤집어야 하나?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다들 한 번쯤은 있죠. 오늘 이야기가 아마 그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긍정적 리더십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좀 근거 없는 낙관론, 아, 맞아요. 다 잘 될 거야 하는 식의 네, 소위 유니콘과 무지개 같은 약간 뜬구름 접는 얘기를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긍정은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이 자료에 진짜 핵심을 꿰뚫는 문장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삶이 쉬워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삶이 어려울 수 있기에 긍정적인 것이다. 와,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거죠.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힘든 현실을 뚫고 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바로 긍정이라는 겁니다. 와, 그 문장만 들어도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긍정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저자인 존 고든 자신도 원래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정말요? 네, 31살 때만 해도 늘 두렵고 부정적이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남편이자 아빠였대요. 결국 아내한테서 최후 통첩을 받게 된 거죠. 최후 통첩이요.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이제 의식적으로 긍정성을 훈련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걸음이 감사 산책이었어요. 감사 산책이요? 네, 그냥 걸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 대신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일부러 떠올리는 연습을 한 거죠. 이 되게 개인적인 경험이 이 자료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리더십도 뭐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선택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개인적인 고난에서 시작된 통찰이라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자, 그럼 그 통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긍정적인 리더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문화를 딱 지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긍정적인 문화를 주도하는 것, 그러니까 직접 버스를 운전하는 거라고 말해요. 직접 운전한다? 네, 이건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수가 없는 리더만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거죠.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오, 궁금하네요. 한 교육부의 두 교장 선생님한테 저자의 다른 책인 에너지 버스를 똑같이 나눠준 사례가 나와요. 똑같은 책을 줬는데 결과가 달랐겠군요. 아주 극명하게 달랐죠. 단순히 뭐 두 분의 성격 차이가 아니었어요. 행동의 차이였죠. 행동의 차이요? 네, 한 교장 선생님은 스스로 버스 운전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매달 직원 회의에서 책의 원칙에 대해 토론하고 자, 오늘 우리 버스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직접 대화를 이끌었죠. 와, 말 그대로 학교 문화를 직접 운전한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 결과 학교의 사기, 참여도,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다른 교장 선생님은요? 그분은 그냥 책을 책상 위에 나눠주는데 그쳤어요. 아, 그리고 당연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결국 멋진 아이디어나 책 자체가 아니라 그걸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의 행동이 변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문화를 주도한다는 게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매일매일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설정하는 행동이라는 의미군요. 근데 버스를 운전하려면 목적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비전과 연결되는 지점이겠네요. 책에서 나온 망원경과 현미경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비유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리더는 망원경으로 팀이 나아갈 큰 그림, 저 멀리 빛나는 북극성 같은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로 간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동시에 현미경으로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럼 오늘 당장 뭘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디테일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시야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비전만 크게 외치다가 뜬구름 잡는 리더도 있고 맞아요. 반대로 너무 눈앞의 사소한 거에만 집착하다가 큰 방향을 잃어버리는 리더도 있거든요. 이 둘의 균형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어렵지만 위대한 리더십은 바로 그 균형에서 나오는 거죠. 이 비유의 힘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클lem슨 대학 풋볼팀 감독 다보 스윈의 이야기예요. 아, 풋볼팀 감독이요? 네. 그의 팀이 전국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정말 아깝게 패배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라커룸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현미경으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에 거대한 망원경을 꺼내들었어요. 그 최악의 순간에요? 네, 선수들한테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고개 들어라. 우리는 내년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와, 최악의 순간에 가장 선명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진짜로 바로 다음 해에 그의 팀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위기일 때 리더가 보여주는 그 망원경 속 비전이 얼마나 강력한 동력이 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문화라는 토양을 만들고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비전을 보여주면서 방향을 잡는 게 일단 시작이군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현실에서는 꼭 뭐랄까 예상치 못한 문제나 좀 냉소적인 반응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부정성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리더의 진짜 시험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료가 되게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을 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리더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조직 내의 부정성을 애써 무시하거나 뭐 좋은 말로 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덮어두면 곰기 마련인데. 맞아요. 이 책에서는 팀의 사기와 생산성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러요. 에너지 뱀파이러, 이름이 확 와닿네요. 그리고 이 부정성은 반드시 직면하고 변화시키거나 혹은 제거해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재고라는 단어까지 쓰는 걸 보면 정말 강경하네요. 근데 사실 많은 조직에서 그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보내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럼 직면하고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런 말은 효과가 없을 텐데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뜬구름 잡는 구호 대신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규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불평 금지 규칙을 도입하는 거예요. 불평 금지 규칙이요? 잠깐만요. 그거는 좀 숨막히지 않나요? 자유롭게 의견 내는 걸 막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규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불평하고 싶으면 반드시 한두 가지의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게 다예요. 아, 그러니까 불평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해결책 없는 불평을 금지하는 거죠. 이 간단한 규칙 하나가 팀의 대화 초점을 문제 지적에서 해결책 모색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군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모든 문제 제기를 건설적인 논의로 확 전환시키는 아주 영리한 장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 분위기를 더 딱딱하게 만들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심각한 문제를 봤는데 당장 완벽한 해결책을 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의 성공은 리더가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리더는 완벽한 해결책을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달라. 좀 미숙해도 좋으니까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 규칙의 목표는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모두가 문제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니까요. 아하. 그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사례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오, 마이클 펠프스요? 네,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팀 미팅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혹시 부정적인 말이 떠오르면 그건 그냥 혼자만 간직해라. 우리 보트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만 필요하다. 그 에너지가 많을수록 우리 보트는 더 빨리 나아갈 것이다. 와. 이건 뭐 규칙이라기보다는 팀의 성공을 위한 약속이었죠. 근데 이 한마디가 팀을 더 끈끈하게 만들었고 결국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팀 전체에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두가 이해하고 함께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결국 문화, 비전, 그리고 부정성을 다루는 기술까지 이야기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규칙도 그냥 억압으로 느껴질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퍼즐의 마지막 핵심 조각이에요. 자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규칙만 있고 관계가 없으면
반항을 낳는다. 아, 신뢰와 이대감이라는 토대 없이는 어떤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대한 리더는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책임감이라. 보통 리더십에서 터프 러브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엄격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다. 이런 뜻으로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순서를 뒤집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순서를요? 네, 터프 러브가 아니라 러브 터프여야 한다고요. 사랑이 먼저 와야 한다는 거죠. love tough. 사랑이 먼저. 네, 팀원들이 우리 리더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 성장을 원해.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리더의 따끔한 지적이나 높은 요구를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격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그냥 폭력적인 통제로 느껴질 뿐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러브 터프라니 정말 관점을 바꾸는 표현이네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리더가 팀원들을 사랑한다, 아낀다는 걸 어떻게 해야 진정성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가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진심을 보여주는 리더 자신만의 고유한 행동, 그러니까 보살핌의 트레이드마크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보살핌의 트레이드마크요. 네, 책에 나온 제프 왓킨스라는 교육감의 사례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분은 매년 403명이나 되는 모든 졸업생에게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전달한대요. 잠깐만요. 403명이요? 네, 403명이요. 아니, 그걸 손으로요? 그게 가능한가요? 솔직히 그냥 이름만 바꿔 쓴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모든 학생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와, 그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는 교육감이 아니라 매일 아침 아이들이 차에서 내릴 때 문을 열어주고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한 학부모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던 날 아침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날 아침에도 왓킨스 교육감이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분의 보살핌의 트레이드 마크인 거군요. 이런 진심 어린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조직 전체에 강력한 신뢰와 긍정의 문화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근데 그건 정말 따라하기도 힘든 수준의 헌신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리더들은 그렇게까지 할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하잖아요. 평범한 팀장이나 관리자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보살핌의 트레이드마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리더가 403통의 편지를 쓸 수는 없겠죠. 이 트레이드마크라는 건 무슨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진심을 보여주는 일관된 행동이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팀원이 지난주에 자녀가 아팠다고 말한 걸 기억했다가 아이는 좀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 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팀원을 위해서 직접 커피를 한 잔 가져다 주는 것. 혹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우리 팀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 이런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이 모여서 그 리더만의 보살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진정성과 일관성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긍정적 리더십이라는 게 막연히 다 잘 될 거야 라고 외치는 그런 희망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오히려 긍정적인 문화를 직접 운전하고 부정성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책 중심으로 다루고 무엇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원칙에 기반한 깊은 관계를 통해서 팀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거대 조직의 CEO나 임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은 프로젝트 팀을 이끌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심지어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자신을 이끌어갈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내 주변에 긍정적인 힘이 되겠다는 선택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결국 리더십은 직함이나 자리가 아니라 매일의 태도와 선택의 문제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버스 운전사, 약국 직원처럼 정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훌륭한 긍정적 리더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줘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리더십이 직위가 아닌 선택이라면 오늘 당신의 하루 속에서 당신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작은 선택의 순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불평 대신 해결책을 고민하는 그 순간, 또 동료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네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